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고 다시 올릴 수 있지만 오랜만에 네, 수학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 최근에 유튜브에서 직문수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더니 제 거가 최고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되게 놀랐어요. 아마 이게 개인화된 검색 결과일 거예요. 근데 이제 제 그 세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세션이었거든요. 물론 그 세션에서 제 거를 봤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깜짝 놀랐어요. 언제 한번 이 인코그니토 모드에서 한번 해봐야겠네요. 음, 어쨌든 직문수는 올해 직문수는 끝났죠. 네, 직문수가 뭐냐고 하신다면 직장인과 문과생을 위한 수학이라는 유튜브에 영상이 있었습니다. 네, 찾아보시고요. 네, 이름만 들어도 어떤 건지 감이 오시죠. 자, 근데 이제 그 직문수가 끝나고, 이번에는, 이 제목이, 연문수 맞나? 연공수인가? 아이고야, 제가 제목도 제대로 못 외우고 있네. 그래도 제목을 똑바로 알아야겠죠? 자, 구독을 하고 있으니까, 어디 봅시다. 구독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채널 이름은 수학의 즐거움입니다. 수학의 즐거움이란 채널에 여러 콘텐츠들이 나오는데, 다른 것들은 조금 더 전문적이에요. 근데 지금, 연구자와 이과생을 위한 수학교실, 네, 연희수네, 연희수. 네, 연희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연희수에 시작됐고, 이번에 첫 번째 얘기는 프리의 급수, 열방정식 프리의 급수, 힐버트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잡소리. 저는 주로 잡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 본 내용을 열심히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영상을 보면서 느낀 소감이나 뭐 하여튼 그런 건데 요새 되게 길어요. 2시간 사실 저는 보통 그래서 1.5배속으로 듣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주도하시는 분이 말이 느리는 편이 아니세요. 그래서 1.5배속 살짝 부담됩니다. 그래서 1.2 정도가 적절한 것 같아요. 어쨌든 2시간 40분 좀 됐거든요. 이번에 유독 길었어요. 이번에 원래 김문순도 보통 2시간 정도였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첫 시간이라서 그 연희수 같이 들으시는 분 자기소개한 시간 3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본 내용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제가 이제 지금 우리말 한국어를 하잖아요. 한국어를 구사할 때 그 한국어를 구사하는 중에 영어가 나오면 영어의 그 언어 발음에 충실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려고 애를 써요 저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Z 발음 나올 때 Z 발음 나올 때 진짜 그냥 G,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읒으로 안 하고 유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Z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PF 발음도 좀 구분해서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알 발음은 쉽지 않죠. 알 발음을 한국어 중간중간 영어가 나올 때 알 발음을 굴리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알 발음까지 신경 안 쓰는데 P나 F 구분, 그다음에 S나 Z 구분, C랑 이제 C, A, B, C 할 때 C, C도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C로 안 하고 무성인 마찰이라고 어쨌든 그래서 C라고 하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 더불어서 이제 예를 들면 힐베르트 같은 경우도 힐베르트 이거 네, 이게 좀 안타깝죠. 힐베르트 아마 그분은 미국 분은 아니실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엔 독일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독일어로 힐베르트라고 읽을까? 독일도 힐베르트라고 안 읽을 것 같은데. 근데 영어는 확실히 힐버트입니다. ER을 L라고 안 읽죠. 보통 어라고 읽죠. 그래서 이제 저 그것도 힐버트 공간으로 읽기도 해요. 저 스스로는. 이게 또 대학 때 교수님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고유명사 같은 경우도 좀그 원래 우리나라의 그 이제 고유명사 인명 그런 경우는 그 나라 그 사람이 속한 나라의 언어 사실은 당연히 그 사람이 이름을 지었을 때
대체로 그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그 나라의 언어로 이름을 지었을 테니까 그 나라의 그 언어의 발음을 따르는 게 맞죠. 언어의 발음을 존중하는 게 정말 가장 맞을 수는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익숙한 언어들, 영어나 뭐 영어죠 보통. 이 아닌 언어는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가 잘 감이 안 와요. 특히 이제 독일어는 그나마 괜찮은데 불어, 뭐 프랑스어는 쉽지 않습니다. 스페인어는 좀 얇겠는데.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름 그 외래어를 이렇게 직수입을 한 경우도 있지만,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통해서 들어온 경우도 여러 가지 있어서, 그게 막 혼재돼 있었던 것 같아요. 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표준 정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가능하면 이제 원어로 발음하자. 옛날에 중국인 이름도 그냥 뭐 장개석 뭐 이렇게 했잖아요. 등소평.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시진핑은 진짜 이제 한자 이 발음이 뭔지도 모르겠네요. 네, 이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일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뭐 가등청정 뭐 이렇게 보통 일본 사람들 이름은 한자 내자거든요. 그런데 풍신수그 요행된 다 그렇게 안 했잖아요. 자, 근데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어 그러니까 저는 어줍지 않게 대학교 때 수업 들었던 걸로는 교수님들이 대체로 미국에서 석박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익숙했던 영어식 그 인명 발음을 조금 들었고 그걸 또 어줍지 않게 따라하고 하다가 안 그런 케이스를 보면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힐버트라고 해도 되고 힐베르트라고 해도 되는데 힐베르트가 우리나라에서 더 낫겠죠. 뭐 미국 사람 아니라 근데 이제 애매한 거는 어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 예전에 그 독일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이렇게 미국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독일 이름이나 프랑스 이름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이름이 이제 미국에서 발음이 더 많이 돼서 미국에서 이제 미국식으로 얘기했죠. 아인슈타인의 경우도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미국 사람들이 과연 그 EIN 앞에 그 스펠이 EIN을 과연 아인이라고 잘 읽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아마 그냥 에인슈타인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참 그런 일들이 하는 거죠. 그건 그렇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타이틀 그대로 연이소가 이제 연구자도 대체로는 이제 그 수업과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대상을 하고 있는 거죠.理科생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직문수와는 뭐 차원이 다르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직문수 다 듣고 이제 연이수를 듣는데 직문수 때 등문수 참가하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훈훈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직문수도 내용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직문수도 실은 20세기까지 왔다? 20세기 초까지 왔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사실상 목표를 더 높게 잡으셨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는 20세기 초를 넘어서 이제 현대 수학 지금 현대 수학이 현재 시대의 수학이죠. 까지 한번 확장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좀 짚어주셨던 건 뭐냐면 사실은 제가 이 직문수 그 채널 주인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지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불러야 되지? 네. 형님이라고 부를까요? 수학의 즐거움 채널 이끄시는 분. 수학의 즐거움. 수즐님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참 민망하네요. 수즐님이라고 할게요. 네. 수즐님이 이제 어떤 그 포부와 그리고 또 계속 강조를 하셨냐면 그런 거였어요. 지금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뭐 그 외에도 수학을 응용하는 쓰는 분야들이 있는데 이 쓰는 사람들의 수학의 수준이 어, 좀 이제 20세기 초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아쉽지만. 그거 왜 그럴까라는 생각해 보면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이
수학이시고, 수질님도 자주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요새 부쩍 또 수학 관련된 채널들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제 또 소개할 것 같긴 한데, 거기서도 하는 얘기가, 이 고등학교 수학이 고전 수학, 보통 18세기? 까지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보통 코시의 그 엡실론 델타 나오기 전, 그러니까 엄밀함이 도입되기 전까지 수학에 머물러 있고, 그 뒤로 대학생들은 대략 20세기 초까지는 뭐 어차피 배우고, 예, 그렇죠? 사실은 뭐 20세기 초까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수학, 예, 그냥 20세기 초로 합시다. 자, 어쨌든 그렇고, 자 그러면 그 뒤부터는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보통 이 업계에서 얘기하는 팔로우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쫓아가는 거죠. 캐치업이죠. 캐치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 수학까지. 그러니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뭐 수학 뭐 학부도 4년밖에 공부 안 했지만, 거기서 좀 4년 공부한 걸로 봐서도 사실 저는 4년 때 겨우 이제 그 20세기 초까지 갈랑말랑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건 뭐냐면, 사실 저는 지금도 수학 공부를 다시 하고 싶다? 뭐, 석사를 하고 싶다든지, 석사도 안 했으니까 석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게, 음, 일단 실험이 없어요. 어떤 분이 왜 우리나라 화학을 그렇게 잘하냐? 뭐, 노벨상 후보자도 이제 화학 쪽 계시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진짜 제 완전 뇌피셜이고 제 맘대로 생각인데, 아마 그 한국 밖에 계시는 한국이 아닌 나라 분들이 화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 실험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험이 되게 험하다는 표현은 그렇고 좀 냄새도 뭐 폭발 뭐 하여튼 좀 좀 굳은 일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뭐 폄하나 비하하려는 건 아닌데 어쨌든 화학이 만만치 않잖아요. 네. 어, 근데 우리는 되게 그런 거를 즐기고 용감하게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 이제 그러니까 이 수학은 그런 게 없는 약간 클린한 학문이 있어요. 예전에 진짜 연필하고 종이만 있으면 된다고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물론 종이로도 종이 연필로도 풀겠지만 또 이메일도 쓰고 뭐 컴퓨터로 좀 치고 택도 좀 하고 그러니까 컴퓨터도 있어야지. 인터넷 컴퓨터 뭐 종이 이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일체에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위험할 일이 없죠. 네, 솔직히 뭐 컴퓨터를 잘못 무한 룹을 돌리게 하는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뭐 회복하는 야구는 그냥 뭐 세발의 피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과학은 논리나 화학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이론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또 이론만으로는 좀 그렇잖아요. 이론만 할 수 있나? 물론 수학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이론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응용수학도 많이 퍼지고 있고 또 실생활에 많이 적용하려는 하는 것도 있고. 사실 그 연니스 얘기로 돌아오면 연니스 지금 내가 이 탄천 옆을 걷고 있는데 최근에 비가 와서 그런지 탄천 이 물길이 세네요. 정말 거의 폭포처럼 막 소리가 나네요. 그래서 아마 이거 녹음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이 탄천 끝입니다. 거의. 아무튼 자 그래서 어 그렇게 이제 연니스에서도 이제 몇 가지 좀 그 포인트를 잡은 게 이런 수학을 왜 하는 거냐, 뭐 좀 어떻게 좀 쓰일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겠다, 밝혀보겠다라는 포부도 있었고요. 네, 또 하나 포부가 아까 이 얘기였죠. 그러니까 머신러닝, 딥러닝 뭐 어쩌고저쩌고 막 여기서 이제 수학을 끌어다 쓰고 있는데 그 수학의 수준이 20세기 초에 머물러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최신 수학을 그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불쌍하게도 몰라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좀 알게 해주고 싶다. 그럼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좀 궁금하고 기대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또 계속 수학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이 지점이고요. 뭐냐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풀 때, 제가 수학을 못해서 수학이 부족해서, 그래 실제로 제가 아는 교수님도 조차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수학을 좀만 잘했으면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교수님이요? 물론 수학과 교수님은 아니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에이, 설마. 수학도 안 되고 그게 뭐 쉽게 풀리겠어? 혹은 뭐 더 좋게 풀리겠어? 근데, 이 전문 수학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 내가 좀 예상했던 것 같았나 보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제 20년 가까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으니까, 이제 사실 수학을 하면, 이제 소프트 개발에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머신러닝 포함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죠. 근데 왜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른 영역의 연구자들이 수학의 연구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나? 라고 한다면, 어, 저는 그때도 이제 학부 때도 그랬지만, 그 얘기 하려고 했죠. 학부 때 수학에 대한 그 인상을 보면, 굉장히 클린 룸에서 이 실험 없이, 그러니까 실험이 없다는 걸 가지고 체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감하고 보지도 못하고, 뭐, 왜 못 보냐, 수식이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렇게 보는 거랑은 또 다르죠. 그러니까, 그 수식도 사실은 글자로 뭐, 잉크로 써졌다 뿐이지, 어쩌면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그냥 하나의 어떤 복사본? 뭐, 혹은 이제, 뮤지컬 얘기하면, representation? 표현에 불과하거든요. 결국 그게 어디 세상에 실제 존재하는 무엇과 이렇게 일대일 매핑이 돼서 일종의 프로젝션인 거죠. 그것도 투영이죠. 투영이 돼서 내가 느끼고 볼 수 있는 세상에서 이런 거구나라는 게 좀 있어야 감이 오는데 감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 이제 감이 안 오니 물론 전문 수학자분들은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그런 감 없이 그 철저히 사고 안에서 그 머릿속의 생각만으로 이제 다루는 훈련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황준희 교수님 같은 분들이 나오시는 거겠죠. 어쨌든 근데 그거를 수학자들은 직업으로 생각하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할 열정과 에너지가 솔직히 없죠. 다른 건 자기 본업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자, 그래서 결국은 문턱이 너무 높다. 예,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면 뭐 전자과학자가 갑자기 뭐 화학 공부를 한다. 화학 문턱이 낮을까요? 네,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다른 분야 학문들은 각각 20세기 초 이후로 뭐 2차 대전 이후로 급속히 발달하면서 더 이상 이제 저 분야 좀 해볼까? 그래서 취미까지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그 분야를 섭렵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없게 됐다는 거죠. 근데 수학도 뭐 마찬가지고 수학은 어쩜 더 심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근데 그게 어떤 이제 탈출구 빛이 보이냐라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은 어, 이제 수학도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응용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순수 수학을 하다가 응용 수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어찌됐든 응용 수학을 하려면 순수 수학의 길을 거쳐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현대 수학에 익숙한 분들이 응용 쪽으로 많이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 응용을 하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어려운 수학들도 만져질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거죠. 음, 좋은 거죠. 대표적인 게 돈 버는 거죠. 금융수학.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거를 이제 그 전문 수학자들 사이가 아니고 이렇게 연구자나 수학 연구가 아닌 다른 연구자나 교과생들한테 설파하려면 어쨌든 설명이 그네들끼리 통하는 설명이 아니고 일단은 이과 베이스 있다 가정하고지만 그래도 쉽게 설명이 돼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시도가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수즐린처럼 그 뭔가 이렇게 하고 싶으셔서 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까 희망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저도 사실 그런 일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 능력으로 스스로 자아자찬일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잘하는 능력으로 네, 그런 쪽을 좀 해보고 싶다 생각입니다.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려다가
표현을 바꿨어요. 제가 오늘은 얘기를 더 할 것 같아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이 아마 녹음해서 녹음이 20분 정도 했네요. 근데 제가 오늘은 필이 맞아서 1시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집은 없어요. 그냥 1시간 통을 올리는 거죠. 왜 1시간이냐면은 제가 이제 여기 탄천이 아니구나. 이제 율동공원에 들어섰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가 아주 춥진 않네요. 그래서 네, 별로 많이 걷질 않아서 네, 오늘 율동공원 한 바퀴 돌면 1시간이 완성되지 않을까. 40분에 한 바퀴 돌겠죠? 좀 천천히. 네. 이 시간쯤 되니까 사람이 별로 없네요. 좋네요. 네, 그래서 누가, 누가 보면 이렇게 혼자서 중얼중얼 헛소리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느낌도 별로 없고, 네,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렇고요. 연희수 얘기를 계속 좀 그 주변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직문수 때도 그렇고, 연수 때도 그렇고요. 제가 이렇게 뭐 1.5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이렇게 듣는데, 사실 이해가 잘 되진 않아요. 솔직히. 네. 뭐, 특히 예를 들면 뭐 직문서 같은 경우에 초반은 좀 이해가 됐죠. 근데 가면 갈수록 저도 잘 이해는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스스로 느끼기에는 평균적으로는 그냥 직문서 들었을 때 한 70% 정도는 이해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면 갈수록 좀 떨어지긴 하죠. 그 초반에는 거의 100% 이해했다가 한 16강인가 18강이 끝쳤을 텐데요. 그때쯤 되면 거의 한 반 정도 이해. 뭔 소리인지 알아듣겠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문서에서 얘기한 걸 네가 다시 설명할 수 있겠냐 그러면은 완전 차원이 다르죠. 근데 그거는 뭐 거의 못하죠. 거의 못하죠. 한 10%? 20%? 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나도 사실 기회가 되면 다시 직문서 다시 들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확실히 한 번 들을 때는 두 번 들을 때 달라요. 정말 놀라워요. 제가 재수를 해서 알면서도 그걸 잘 안 하게 됐었는데 이제 다시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보통 저도 한 번 뭔가 이렇게 콘텐츠를 소비하면 다시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드라마 뉴스도 그렇지만 이런 교육 관련된 콘텐츠는 확실히 여러 번 보는 게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선수 과목입니다, 연희수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저처럼 연희수 들으실 분들은 질문서를 다 보셔야 되고, 한 번 맞고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보셔야 되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고, 사실 그 연희수 첫 강에서도 직문서 얘기 꽤 하셨어요. 직문서 보고 와라. 여기 이 내용은 직문서 어디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직문서를 꼭 다 어느 정도는 섭취하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얘기하시는 거에, 프리에 급수 얘기가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프리에 급수, 프리의 영어로 프리 시리즈, 그 다음에 프리의 트랜스폼, 프리의 변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사실 저는 수학과 다닐 때도 프리의 급수나 이거는 안 배웠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이게 왜 그랬을까 싶은데, 생각해보면, 해석학에서는 아마 제 기억에는 아마 많이 안 들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제 맘대로 기억한 겁니다.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을 제가 안 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드랍했던 것 같아요, 듣다가. 네, 수업을 이제 취소한 거죠. 수강 취소. 그래서, 미분 방정식도 아마 특별히 테스트폼이 나왔을 것 같아요. 프레 변 시리즈나. 네, 그것도 안 들었어요. 근데 보통 그 공업수학이나 공학 쪽에서는 최고 중요형이거든요. 뭐, 전자공학이라는 데서는 전자공학 맞죠? 그죠? 신호 처리. 그런 데서는 뭐 거의 완전 필수고. 보통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 그런 쪽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 그냥 주워서 들은 그냥 그런 건데, 사실은 잘 몰라요. 프레이 급수나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마침 또 이번 유강이 그 프레이 급수 얘기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프레이라는 사람이 수학자잖아요. 유명한 수학자죠. 나폴레옹 친구였던 거야. 그래서 뭐, 포병 장교? 뭐 이런 것도 하고, 어쨌든 굉장한 천재로 알려져 있는데, 당대에 이제 사실은 유명한 수학자들이 많았어요. 그 시대에. 아마 정확히는 한 세기까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마 17, 18 이쯤이었었던 걸로 같아요. 한참 이제 수학이 막 엄청나게 발굴되던 누군가 그 얘기 하더라고. 수학은 발명이냐, 누가 물어봤지? 발명이냐, 발견이냐? 그래서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었는데,
저랑 그 친구랑 합의 동의했던 거는 발견인 것 같다. 발견적인 것 같다.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수학을 좀 안 했던 것 같기도 해요. 한동안. 저는 발견보다는 발명을 더 하고 싶었거든요. 그냥 만드는 걸 더 하고 싶어. 없던 걸 만드는 걸. 어쨌든. 네. 어쨌든 그 프리웨가 이제 추구했던 뭔가 그 방향? 그게 이제 열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방정식이라는 게 당연히 열에 관련된 방정식이겠죠. 당연한 건가? 근데 그 열에 대한 방정식인데 여기서 이제 그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그 미분 방정식 때 배운다고 하고 막 얘기하는 것 중에 어 연희수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지 않겠지만 그냥 직문수 뭐 어쨌든 그러니까 수학을 뭔가 이과스럽게 아니면 공학스럽게 공대스럽게 그러니까 대학 가서도 이공계도 이게 아닌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마 수학이 대체로 고등학교에서 머물러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동안 안 했으면 또 까먹었을 테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수학이라는 걸 어쨌든 하잖아요.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라는 게 뭔지는 잘 압니다. 사실 솔직히. 그리고 뭐 실수, 허수, 뭐 허수는 아직 안 배우죠. 문과는 아마 안 배울걸요? 근데 어쨌든 수라는 건 잘 알아요. 네, 그래서 뭐 수학에서는 열심히 평소에도 많이 하고 평소에 뭐 특히 이제 화이트 컬러들은 다 엑셀 시트 열어보고 숫자 엄청 맞추죠. 이런 거는 뭐 귀신이죠, 귀신. 네. 오히려 개발자들보다도 더 잘해요. 뭐 엑셀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자, 이게 이제 투명봉을 걸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차음 녹음이 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걸음을 조금 하면서. 네. 자, 그런데, 이게 수는 이제, 좀 익숙해진 반면에 함수는, 좀 애증의 관계인 것 같아요. 애증의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를 다루고, 수 하나, 뭐, 혹은 수와 수의 결합된 연산, 이런 거 배우고 하는 것들은 되게 뭐 간단하다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직관적이기도 하고 뭐 손가락으로도 할 수 있고 이게 좀 그렇거든요. 받아들이기가 쉽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함수라는 거를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수학 개념이 같이 도입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집합입니다. 사실 함수가 태초부터 집합하고 연관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수학이 20세기에 뭐 19세기 또 된 거지만 엄밀하게 이제 하려다 보니까 집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또 그게 뭐 우리 아는 것처럼 공리라고 그러죠. 증명 안 하는, 증명할 수 없는? 그냥 맞다고 치자라고 하는, 명제가 도입이 되면서, 전제죠, 우리가 보통. 논리 전개, 전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렇게 지금 수학이, 좀 엄밀함을 갖추게 됐죠. 네, 갖추게 됐는데, 이 지금 사실은 이제 그 함수를 배울 때는 뭐 집합은 뭐 당연히 들어가죠. 네, 지금 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정의역, 뭐 공역, 치역 이런 것들이 다 집합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개념입니다. 이게 다 집합으로 돼 있거든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함수라는 게 결국은 이제 관계의 일종이거든요. 관계는 뭐냐? 시작하면은 사실 그죠. 이 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사잖아. 일반 명사잖아. 근데 수학에서의 관계라는 용어는 조금 더 명확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관계는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관계가 그 함수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인 관계를 배우진 않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관계에 조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학습의 대상이 되는 함수를 배우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아마 함수 배우실 때 왜 꼭 이래야 되냐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되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다 사실은 그렇게 그 함수에서는 안 되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관계이기도 하고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함수는 그 관계 중에서도 조금 빡빡한 관계이긴 해요. 자, 어쨌든 두 개의 집합이 정의가 돼야 되고요. 전 주어져야 되고요. 그 두 집합의 원수 사이의 관계 중에서도 조금 어떤 몇 가지 제약이 있는 관계를 우리 함수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가 대단한 거냐 그런 생각이 들 텐데요. 중요한 거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우리가 수 한 개,
수를 다루는데 수, 3개, 5개, 그래, 1부터 100까지 다 하라고 이런 것도 좋아요. 이렇게 다루는 거는 사실은 그 수들이 어찌 보면은 따로 이렇게 묶여 있지도 않고 그룹화돼 있지도 않고 약간 나름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집합이라는 한번 이렇게 그 우산 뭔가 이렇게 그 포장을 하면서 포함 관계가 생기잖아요. 어떤 수는 어떤 집합이 있으면 예를 들어 자연수 같은 거 자연수 집합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어떤 수는 그 자연수 집합에 포함이 안 돼요. 2분의 1 이런 것들은 자연수가 아니죠. 그러면 2분의 1은 자연수 집합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수 하나하나를 다룰 때는 굉장히 쉬웠었는데 그 하나하나가 아니라 진짜 물론 몇 개가 될지 모를 수도 있고 몇 개인지 알아도 어쨌든 수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것, 그 집합, 원소라고 보통 부르죠. 원소가 모여 있는 집합을 다루면서 우리의 사고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쉬운 걸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 어떤 연령에서는 어느 시점에서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죠. 대체로 안 그렇죠. 대체로 어렵죠. 그래서 자, 집합이라는 것만 해도 쉬운 개념은 아니기도 하고 1차원적인 개념도 아니고 다소 약간 높은 차원의 2차원이라고 생각할까요? 고차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차원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죠? 그냥 수는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 고차원적인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고차원적인 건 알겠어요. 자, 한 차원이 높은 건 알겠어요. 그냥 수가 아닌 수들의 집합은 그냥 수랑은 차원이 다르다. 이런 건 누구나 끄덕끄덕 할 수 있죠. 자, 근데 그 다음에 그냥 수가 집합으로만 있어도 꽤나 까다로운데 그게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있고 집합이 그 두 각각의 집합에 각각의 그 집합에 속한 원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원소들 사이에 이 관계를 그러니까 연결을 지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 중에 이제 한 부류가 함수인데 자 이렇게 이제 그 함수라는 게 말로 우리나라 말로 심지어 수로 끝나잖아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영어는 펑션인데 사실 영어에서 펑션도 적절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또. 보통 더 적절한 거는 매핑이나 다른 표현들이 있거든요. 대응이라는 느낌이에요. 근데 펑션은 대응이라는 느낌은 없잖아요. 원래 기능에 가깝지 뜻 자체는. 어쩌다 보니 그냥 펑션이 됐어요. 자 어쨌든 한국이나 영어나 아주 최적의 영어는 아니었다는 거 아쉽지만 최적의 영어는 대응이라는 거에 조금 더 가까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다루는데 그래서 이 수에서 수의 집합의 관계 한 번, 두 번, 두 번 띈 거죠. 그래서 수에서 집합으로 한 번 띄었는데 집합이 두 개가 생겼고 그거를 또 관계를 배워지고 집합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인 것도 차원이 늘어났다고 하면은 수에서 집합 그러니까 1차원에서 2차원 이게 집합이 2차원입니다. 그럼 두 집합인 것도 차원이 늘었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3차원이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또 관계가 생겼어요. 4차원이에요. 우리가 4차원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울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쉽게 하려고, 쉽게 받아들이려고. 그래서 대충 한 중학교 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면 고등교육만으로도 한 거의 6년은 함수를 공부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함수는 안녕하십니까?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안녕하면 참 좋을 텐데 안녕하지 않을 수 있죠. 자, 그걸 안녕하게 만들어야 될 테고. 자, 여기까지 일단 됐다고 칩시다. 이제 함수가 그래도 함수가 뭔지까지 막 누구한테 강의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함수가 뭔지는 알겠어요. 누가 함수라고 얘기하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잘 알겠어요. 됐죠. 이제 그 정도 된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이 함수라는 게 들고 있는 개념이 한 개가 아니다는 거는 여전히 지금 상당히 좀 사람으로서는 네, 버겁습니다, 사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수를 구하는, 미지수를 보통 구하는 걸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미지수는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뭐 더해서 3을 더했더니 0이 됐다. 그 수가 뭐냐 이런 거죠.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근데 방정식도 사실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방정식이 대상이 미지수가 아니고 미지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그냥 하나의 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함수를 구하고 싶은 거냐라는 건데요. 물론 이 함수를 구한다고 하려면 방정식도 그 식이 있잖아요. 그 미지수를 포함한 식이 있듯이 방정식도 그 미지 함수를 포함한 식이 있을 겁니다. 그 미지의 함수가 만족시키는 식이 있겠죠. 그 식을 만족하는 함수를 찾는 거예요. 구하는 거죠. 뭐 방정식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일반 함수 방정식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예, 그냥 일반 수 방정식이 아니라 함수 방정식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함수를 찾고 싶을까? 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뭔가 이 단순히 어떤 특정한 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함수는 두 개의 집합과 그 두 집합의 원소들의 연관 관계, 대응 관계까지 다 아울러서 함수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다 아울러서 함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죠,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무슨 단순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좀 복합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단위가 있고 그 단위들이 다 모여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는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거냐 하냐면 주로 그 시스템, 즉 어떤 한자로 어떤 개라고 부르잖아요. 시스템, 세계. 어떤 세계를 묘사하는데, 보통 영어로 모델링 한다고 하죠. 세상을 표현하는데, 수학으로 나타내는데, 어떤 시스템을 표현하는 데 쓰이게 되죠. 열방정식도 사실은 그래서 물리세계, 특히 열과 관련된 물리세계를 표현하는 식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식을 만드는데 그 식에 미지 함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어찌 보면 좀 무책임까지는 아니지만 좀 아쉽죠.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이 어떤 시스템을 설명하는 이 시스템을 묘사하는 이 시스템을 나타내는 식이 이런 거 있어. 딱 보면 함수가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 플러스 3, 1 플러스 x 이런 함수야 라고 딱 하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대박이야 그러겠죠? 자, 근데 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기름을 제가 부으면 그 기름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기름 붓는 양이 x면 온도는 y다 이럴 경우에 2x 플러스 3 y 이렇게 함수가 fx는 2x 플러스 3 이렇게 있으면 나오는 이형 뭡니다. 딱 하면 와 너무 좋아 엄청 편해 막 그러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모델이 딱 주어지면 그 시스템이 묘사가 딱 주어지면 정말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이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나타내는 함수가 있다면 함수 f가 있다면 이 f는 어떻게 하고 ff를 또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해야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이런 거야 라고 이제 세상을 묘사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쉽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역시 세상은 간단치 않았다는 거죠. 어, 어, 간단치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대부터 세상을 알려고 세계를 알려고 도전을 했었는데 실패하다가 17세기, 18세기에 와서 점점 사람들이 갑자기 똑똑해지면서 세상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도 물론 모르는 거 천지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꽤 많이 알게 됐죠. 자, 그래서 알게 되는 건 좋은데 자, 그래서 그거를 미지 함수를 구해야 되는 방정식, 식이 있고 그걸 이제 그 식을 만족하는 함수를 구하고 싶은데 벌써 이 차원이 굉장히 좀 높잖아요. 정말 고차원적이잖아요. 그죠? 정의역, 공역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대응 관계는 모른다고 치고 어,
사실 그것도 정의와 공평도 과정이죠, 솔직히. 그것도 그 방정식에서 잘 잡아주면 고맙겠지만, 그건 너무 부담이 너무 많이 주는 거고. 자, 그래서, 대략 이제, 그렇게 이제 공역과 정역 공역은 좀 정해놓고 하시다,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쨌든 함수라는 게 그 정역과 공역의 원소들 간의 대응 관계가 정립이 돼야 돼.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건 여전히 미지수인 거예요. 미지인 거예요. 정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어, 근데, 어쨌든, 어떤 식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 관계가 그 식을 만족시켜야겠죠. 자,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데, 그 시기라고 그냥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넌 당신은 관련된, 연력학과 관련된 혹은 이런 거겠지만, 여전히 그것도 되게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프리에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자, 이걸 구하고 싶은데, 어, 사실은 이제 연희스에서도 얘기하는데, 프리의 접근법이 엄청, 엄밀했다고는 안 해요. 예, 굉장히 수학적으로 빈틈이 없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실제로 프리에가 그 자신의 그 방법론을 들고 나왔을 때, 당시에 그 대표적인 수학자들이었던 뭐 라그랑주나 르장드르도 맞나? 비판을 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구멍이 많다, 구멍이 있다, 뭐 이런 거. 근데 또 대충 맞아 들어가네. 그런 거죠. 근데 후세 수학자들이 보완을 해서 지금 뭐 그렇게 뭐 이론의 여지는 사실 없다고 봐야죠. 근데 그거의 수학적인 그 토대가 이론적인 토대가 그 이후대에 그 힐버트 공간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게 이 연희수 첫 번째 강의 얘기였습니다. 지금 자세한 내용은 당연히 보셔야 되고 제가 자세한 내용이 무슨 얘기할 거 아니니까 자, 보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우리 애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 함수라는 거가 과연 뭘까? 라는 거죠. 그래서 함수라는 게 뭘까? 그래서 너무 좀 철학적인가? 그래서 어쨌든 함수라는 게 뭘까 하다가도 이제 그 힐베르트 공간이라는 거가 제가 달달 외우고 있지는 않아요. 달달 외우고 있지는 않은데 그 벡터 공간에 조금 더 조건이 들어간 형태입니다. 네, 그런 형태인데, 거기에서 이 함수와 또 그 같은 구조를 가진 수열이 사실상 같은 구조죠, 그죠? 같은 구조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함수에 대한 얘기를 수열에 대한 얘기로 바꿀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논의가 됩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 포인트를 좀 삼으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그 직문수 리뷰 때도 몇 번 얘기했듯이, 수줄님이 얘기하실 때, 대수적인 구조라는 말을 좀 써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 네, 그 표현을 그렇게 썩 좋아하시지는 않으시는지, 이번에도 대수적인 구조라는 말을 용어로 쓰시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구조가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두 개가, 두 개의 힐버트 공간이. 근데, 저는 사실은 대수적인 구조가 같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니까 좀 더 그게 좀 잘 와닿더라고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그 직문수도 그렇고 제 나름대로 수상대수 공부 다시 하고 하면서 얻은 레슨런도 요새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거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집합이라는 거에 있어서 집합은 기본적으로 원소들이 그냥 모여 있는 거잖아요. 수들이 모여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연산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그 대수적인 구조가 성립이 되거든요. 음, 그러면서 그거 연산이 뭐냐면 그것도 결국은 뭐 함수 비스무리한 거죠. 두 대상의 집합의 원소가의 관계죠. 네, 연산에. 근데 이제 연산이 독특한 거는 그 연산의 결과도 또 같은 집합에 결국은 함수로 치면은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거죠. 근데 이제 또 함수로 치면은 정의역 공역이 같은 건 아니고요. 정의역이 2차원이죠. 그러니까 집합이 두 개로 되죠, 정의역이. 보통 카티시언 프로덕트라서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실수에 대한 것은 연산이다라고 한다면 R 곱하기 R인 거죠, 정의역이. 그 다음에 공역은 R이고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연산은 사실은 이제 좀 많이 더 제약이 조건이 붙은
형태고요. 관계고요. 자, 어쨌든 그런 대수적인 그 구조가 바로 그런 그 그냥 단순히 집합에 대해서가 아니라 집합과 그 연산이라는 관계가 주어지면서 대수적인 구조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벡터 공간도 기본적으로 벡터 공간도 대수적인 구조입니다. 꽤나 빡빡한, 그러니까 꽤나 조건이 많이 붙은 형태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알고 나니까 이제 이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관련된 얘기들을 들어보면 아, 이 대수적인 뭐가 어떤 대수적인 구조구나라는 것들이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집합 그리고 어떤 연산 그래서 그리고 그 연산들도 고유한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어떤 특정한 대수 구조를 이루는 거죠. 어떤 종류의 대수 구조들. 그래서 우리가 뭐 군, 뭐 채, 뭐 환, 이렇게 한자로 덮여놓은 거죠. 우리 영어로 치면은 뭐 필드, 채죠. 그다음에 링, 한, 그룹, 그다음 뭐 세미 그룹 많아요. 대수적인 구조 종류도. 벡터 필드, 그러니까 벡터 공간, 아 벡터 장이구나. 아, 벡터 스페이스도 있네요. 벡터 필드도 있습니다. 벡터 스페이스도 있고, 벡터 스페이스도 일종의 대수 구조죠. 대수적인 구조죠. 그다음에 힐버트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겁니다. 네, 좀 얘기를 많이 해서 숨차기도 하고, 네, 너무 오래 녹음하면 또 여러분들 다 못 들으시니까 46분이에요. 지금 최연장인 것 같아요. 네, 접소리도 많이 하고 했는데 할 얘기는 했습니다. 네, 네, 다 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간만에 한번 해봤습니다. 네,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